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제 파이 지갑 400만 개 돌파 영상을 올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지갑 관련 짧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수치가 1000만 개가 될 수 있어야 코어 팀이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합해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오늘도 역시나 33,000개의 파이 지갑이 하루 만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도 약 32,000개의 지갑이 생성이 되었고, 이제 오늘도 33,000개의 파이 지갑이 생성이 되면서 이틀 연속 3만 개 이상의 지갑이 지금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이 현상을 분석을 해보자면 2022년 마이그레이션 초기 7월 정도가 될 텐데요. 당시에는 매우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지만 그 시기를 제하고 나서는, 즉 2023년 데이터부터 보면은 이렇게 3만 개 이상의 지갑이 이틀 연속 마이그레이션 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이 GBT 지갑으로 추가적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1시간 전에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으로 2, 3일 정도는 더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많게는 2천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이 마이그레이션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5천만 개의 파이코인마다 2, 3일 정도 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이 목표 중 하나이죠. 100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600만 개의 지갑의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2만 개 정도씩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쉼없이 매일 생성을 한다면은 약 300일이 지나야 1000만 개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2만 개가 아닌 3만 개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쉼없이 생성해 나간다면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찍 이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하루에 2만 건이든 3만 건이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중간중간 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공백 기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백기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아무리 하루에 3만 건 정도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체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동안 파이 블록체인 옆에 보이는 수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X에 자세하게 이 설명글을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대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 수치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의 현재 속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블록체인은 스텔라의 특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방법으로 여러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5초에서 6초 사이마다 파이의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 안에 트랜잭션이라는 거래를 넣을 때 트랜잭션 안에 또 100개의 오퍼레이션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거래를 보면 보통 우리가 만들어내는 P2P 거래 자료인데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성이 되고 당연히 그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는 하나의 오퍼레이션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처리 수수료는 사실 트랜잭션 기준이 아니고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이 트랜잭션에 있다면 0.01파이 수수료가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어팀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최대 100개까지의 오퍼레이션을 그룹으로 지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그레이션 기록을 보면 각각 트랜잭션당 최대 100개까지 여러 수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트랜잭션 하나에 63개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0.63파이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트랜잭션은 하나뿐이지만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의 개수에 의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 수수료인 0.01파이 곱하기 63을 하셔서 총 0.63파이가 이 하나의 트랜잭션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수많은 마이그레이션 관련 작업이 이 안에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이 지갑을 생성하고 1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전송하는 데는 보통 2개에서 3개의 오퍼레이션이 소모가 된다, 2개에서 3개의 작업이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수료로 기준 잡으면 0.02파이나 0.03파이가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어 팀은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갑을 만드는 행위, 즉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 작업을 모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100개 단위까지 지정을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압축을 해서 담아서
블록체인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보시다가 오른쪽에 옆에 부분을 보셨을 때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어 팀이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에 하루에 10만 건이 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스크린샷을 다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거의 모든 트랜잭션에 최대치 100개의 오퍼레이션이 가득 차서 매 블록마다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쉴 틈 없이 엄청난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채널에 질문 하나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보다 월등히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파이코인이 차세대를 앞서갈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비교 시 월등한 기술의 코인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본 시스템과 목적은 다른 것은 압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질문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드리려면 아마 1시간 이상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트랜잭션 안에 오퍼레이션 100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징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요, 블록체인의 탈중앙성보다는 효율성을 점점 쫓아간다라는 것이고, 속도나 저렴한 수수료에도 지금 블록체인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렴한 수수료나 속도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요, 블록체인의 노드나 합의 알고리즘은 탈중앙성보다는 중앙화에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스텔라나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을 보면요, 기업이나 그룹, 개인들이 국경을 넘는 송금의 기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효율성에 포커싱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매우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합의 알고리즘도 이 작업 증명이라는 효율성보다는 탈중앙에 포커싱이 맞춰진 이 알고리즘에 가깝고요. 그래서 작업 증명을 만들어내는 노드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도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꽤 비싼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으로 국경을 넘는 송금이나 기업들이 여러 자산을 빠르게 이동시킬 때 이렇게 무거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경제적으로 보면 점차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맞고요. 현재 채굴량도 2030년경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바닥이 날 예정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소액 결제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이 비트코인을 소액 결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점차 홀딩하려는 추세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을 위한 트레이딩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이것은 리플이나 스텔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래나 송금 생태계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리플과 스텔라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본다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비트의 이 탈중앙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해드렸는데,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탈중앙화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리플과 스텔라가 이 비트코인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비트코인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의 비수탁형 지갑 그리고 비밀키를 안전하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누가 또 어떤 국가의 정부가 와도 여러분의 이 비트코인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결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이 중립성이라는 게 매우 높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는지, 어떤 사용처의 선과 악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구분을 미리 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 마약이나 무기 판매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이 실크로드 사건이나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두 국가가 모두 비트코인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고요. 심지어 북한도 이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미국의 블랙락을 비롯해서 대형 투자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현물 ETF 투자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세계에서 가장 나름 강제력이 큰 국가 중 하나인 중국조차 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명령을 이 정부 차원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CBDC 준비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게 큰 공포감을 조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재가 무색할 정도로
단 2달 만에 중국에서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조차 중국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막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더구나 전 세계를 상대로는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오히려 장려하는 국가도 많고요. 예를 들어 심지어 엘사바도르에서는 화산열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장려하는 국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꺾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자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중립성이나 탈중앙성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로 인정이 되어서 매우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디지털 금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터지게 되면 난민들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이고, 또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사업가들도 비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를 해서 쉽게 그 사업 자금을 자국으로 다시 빼돌릴 수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금의 속도나 효율성과는 관계가 좀 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리플과 스텔라는 이런 탈중앙성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를 비교 대상으로 넣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에 진입을 하고 노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초반 1, 2년 동안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플이나 스텔라보다는 여러 면에서 탈중앙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드 운영을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중앙화가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리플, 스텔라보다는 좀 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를 기대해보고 있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이 코인을 커뮤니티에 분배함에 있어서 기존의 에어드랍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여러 타 프로젝트들보다는 매우 획기적으로 세계 곳곳에 참여도에 따라 골고루 이 코인을 분배를 하는데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토큰 알로케이션 부분에서는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쪽으로 이 게이지 바를 크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가 말하는 생태계도 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스텔라와는 또 다른 방식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는 비트코인처럼 현재 소수에게만 소유되고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금처럼 사용이 되어지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 스텔라처럼 송금망에만 집중되기만을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부터 지정을 한 것부터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다, 이 의지를 볼 수 있고, 커뮤니티 안에서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파이콘을 통해서 여러 P2P 거래를 장려해왔다는 점, 또 커뮤니티들이 이 피앗이나 이 다른 타 코인들과 스왑이 아닌 파이코인 하나만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리플 스텔라와는 또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리플 스텔라는 다른 여러 타 자산들이 쉽게 토큰화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XLM이 가스의 용도로 현재까지 잘 이용이 되어 왔다면, 파이는 파이코인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지고 커뮤니티의 인식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리플 스텔라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중앙화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결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파이 생태계는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파이가 성공을 했던 것처럼 휴대폰을 통한 이 코인의 분배 방식이나 KYC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당연시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파이와 비트는 무엇이 월등한가? 이거는 답을 낼 수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게, 축구에서 공격수와 골키퍼, 수비수가 다 따로 있듯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 파이코인, 그리고 리플이나 스텔라 모두 다른 지점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